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의 평균 연령이 15년 사이에 8.4세나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평균 연령은 2008년 36.3세에서 2020년 42.9세, 올해는 2월에 44.7세로 집계되는데요. 대구의 고령화 속도가 이처럼 빠른 건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서울에서 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이 5차 계획은 기존과 달리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방향을 전환하고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국가 역량을 분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4차에 걸쳐 20년간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지 못해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국정과제 비전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인 방안으로 지방소멸시계를 되돌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3월 28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소식 먼저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는 추위가 덜했지만 예년보다는 쌀쌀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안동 18도, 의성 19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는 가운데 곳에 따라서는 탁한 공기로 일시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어제 경복궁 사정전에서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행사 개회식을 열고 14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재현 행사는 경복궁에서 안동 도산서원까지 이르는 270여 킬로미터의 구간을 걸으며 귀향 당시 퇴계의 마음을 되새기는 행사인데요. 이 과정에서 퇴계 선생이 머물렀던 한병로와 직접 이름 지은 옥순봉, 풍기 관아와 퇴계 태실 등을 방문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알아가는 시간도 가집니다. 시민과 도산서원 관계자 등 45명으로 구성된 재연단은 5개 광역시도와 17개 시군구를 지나게 되고요. 특히 올해는 학생 17명이 포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음 달 9일까지 하루 평균 20km 이상 걸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만개한 벚꽃과 함께 봄 정취를 만끽하기 좋은 요즘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하늘 맑은 가운데 대기질 깨끗하게 했는데요. 낮에는 기온 18도까지 오르겠지만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기온차를 고려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잊지 않고 불조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새학기인 3월이 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돌봄 공백으로 인한 고민이 많은데요.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주시가 지원에 나섭니다. 오는 11월까지 다함께 돌봄센터 2곳을 확충해서 모두 8곳으로 늘릴 계획인데요. 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만 6세부터 12세 초등학생들에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교사의 독서 지도와 간식 등의 일상적인 활동 지원, 또 외부 강사를 통한 영어 동요와 창의 미술 교육, 악기 연주 등의 특기 적성 교육을 진행하고요. 아동별 맞춤형 상시 일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6월 중 수탁기관을 모집해서 11월쯤 다함께 돌봄센터 2곳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인력 추가 지원과 운영 전문화도 잘 이루어져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높은 13도, 습도는 72%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부서장 회의를 독도에서 개최했습니다. 어제 열린 독도 현장 회의에는 부서장과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해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법 청원과 정부 건의문 작성, 서명운동 등 국민 캠페인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독도 경비대를 방문해 독도 수호를 위해 고생하는 대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본격적인 독도 관광 시즌이 시작된 만큼 현지 관리 업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도 물골과 독도 주민 숙소 등 시설물 점검을 끝으로 울릉도로 복귀했고요. 울릉군은 서류 중심 회의에서 벗어나 직접 찾아가 점검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내 집 마련 꿈에 부풀었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사업 부진으로 계약금과 분담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놓였다는 언론 보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 경북 경산에서도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수천만 원씩의 분담금을 내서 160억 원을 적립을 했지만 사업이 부진에 빠지면서 그 돈을 모두 날리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주택조합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점은 있지만 법적 분쟁도 잦은 만큼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재권 변호사 연결해서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역주택조합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지역주택조합이란 이제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주체가 되어서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서 이제 주택, 특히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위해 설립한 이제 조합을 말합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이 규율하고 있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무주택자 등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되어서 분담금을 내어서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자신이 분양받을 아파트를 짓는 구조입니다. 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제 분양가가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서 통상 30% 정도 저렴하다는 점인데 그 밖에 이제 청약 통장이 또 필요 없고 또 동호수 규정이 가능한 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주택 의무 조항이 없는 점 이런 점이 이제 장점으로 거론되는데 네. 문제는 이런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 특히 요즘처럼 이 주택 경기가 침체한 때는 이 계속되는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서 장점이 거의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추가 네. 분담금이 생기게 될 수도 있군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재건축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노후화된 이제 도시 지역에 이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조합을 설립해서 그 자기 땅에다가 하는 공익적인 도시 정비 사업입니다. 근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이제 물론 주택법이 규율하는데 일반 민간 시행 사업이죠. 그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고 또 무주택자, 1주택자 이런 이제 일정 자격 갖춘 조합원을 이제 미리 모집해서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돼서 이제 분양 대행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남의 땅을 사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 확보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러면 보통 재건축은 이제 그 토지나 건물이 이미 있는 경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도 있고. 있네요. 네. 예, 지역주택조합이 장점만큼이나 뭐 단점과 또 갈등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단점으로 한 4가지 정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 지역주택조합 사업하려면 사업부지 소유권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이제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고 80% 이상의 사용권은 그리고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를 해야 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95% 이상 이제 확보해야 이제 사업 계획 승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조합원 모집에서 통상 이제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런 소문이 나면 이제 날수록 지주들은 이제 매도를 거부하거나 이제 팔더라도 매도 가격이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네. 그래서 조합의 토지 확보 비용이 너무나 이제 많아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만큼.
예, 두 번째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그로 인해서 추가 부담금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합 내부에 뭐 비대위 같은 반대파의 방해 행위도 많을 수 있고 조합 임원과 업무 대행 사이 부정과 비리로 인한 민형사적 분쟁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5년 내 10년 정도 걸리기도 하는데 이 사업이 장기화되면 그만큼 뭐 조합 운영비나 토지 매입 비용, 금융 비용 이런 게 계속 증가돼가지고 들죠. 결국 추가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또 부과되게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조합 임원 업무 대행사의 일위도 큰 장애 요소인데 사실 업무 대행사가 아무것도 잘 모르는 이제 조합을 이제 임원을 조정하면서 사업이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각종 용역비나 경비 명목을 만들어서 허위로 지출하고 과다 지출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유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 업무 대행사나 조합 임원들이 이제 뭐 이렇게 횡령죄, 배임죄 처벌되고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사업이 그만큼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합원에서 탈퇴하거나 가입 해제가 어렵다. 어렵군요. 점을 이제 강조해야 하고 싶은데, 예. 뭐 이제 섣불리 이제 지역주택제에 가입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탈퇴하려는 조합원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입 계약서나 조합 계약이나 정관을 보면 뭐 조합이 허용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이제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허용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질수록 조합이 또 탈퇴를 해줄 리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탈퇴를 뭐 소송 이렇게 제기해 보는데 뭐 가입 자격 상실이나 제명당한 경우 외에는 성사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탈퇴 문제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건 아니군요. 네, 그렇지는 않고 주택법은 조합 가입 30일 이내에는 철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11조에 보면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임의로 철회할 수 있고 가입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뭐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가지고 습불리 이제 가입 계약한 가입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죠. 근데 조합 가입 그러면 3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퇴는 거의 불가능하다. 네. 다만 이제 대법원이 최근에 이제 조합 임의로 탈퇴를 안 해주니까 조합원에서 탈퇴하고 싶어서 세대주 자격을 제가 세대원으로 뭐 전출을 해가지고 이게 스스로 자격 상실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 지위가 상실된다고 이제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조합원이 의도적으로 뭐 내가 한 주택을 더 매수하거나 세대원으로 이렇게 세대주 자격을 상실해 버리면 조합 탈퇴가 이제 허용된다는 법리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네. 탈퇴 시에 전액을 환불해 준다 이런 내용의 안심보장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경우는 정말 믿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주택 사업의 위험성이 이제 사실 널리 알려져 있다 보니까 다들 망설이니까 이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 무산되면 납입금 100% 환불해주겠다 하는 이런 안심보장 정서를 교부하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믿고 가입했다가는 뭐 또 사업이 무산될 상황이 되자 이제 환불해 달라 이렇게 하면 조합에서 또 환불이 안 해주지요. 네. 이제 총회 결의가 없는 단계에서 한 약정에서 효력이 없다 이러면서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근에 이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 승인이 안 나면 납입금 환불을 보장해주겠다 하는 안심보장 증서를 받고 가입 계약을 했던 조합원들이 네. 그 뒤에 사업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다 하면서 납입금 반환을 이제 요구했는데 그 사안에서 대부분은 일부 무효의 이런 법리를 적용해서 가입 계약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즉 납입금도 이제 반환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한 게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또 너무 과도해서 조합 탈퇴를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경우는 납입한 분담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돌려받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조합 탈퇴는 뭐 거의 불가능하지만 제명이든 자격 상실이든 어떤 사례든 이제 탈퇴가 되면 분담금 반환 청구를 해볼 수 있는데 조합이 순순히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도덕이 이제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조합 정관이나 가입 계약서에 탈퇴하면 이런저런 명목으로 상당액을 공제하고 반환해 준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업무 대행비로 한 뭐 몇천만 원, 위약금으로 분양가의 10%, 기타 탈퇴 시까지 사업비 중에 일부를 이제 공제하고 반환하는 거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송까지 가도 납입금의 이제 한 50%도 이제 반환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조합에 돈이 있어야 반환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요즘 같은 침체기에는 조합에 돈이 없습니다. 예. 없고 사업이 또 무산될 수 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언제 반환받을지도 알 수 없고 사업이 무산되거나 적자가 나면 또 한 번 또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이유로 소송전까지 가는 지역 주택조합들이 많을 네. 텐데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경산 상남동의 지역 주택조합의 네. 경우에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주택조합의 전형적인 문제점이 불거진 사례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예, 주택법이 2020년 개정될 때 조합원 모집하기 전에 사용 부지 50% 사용권을 확보하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부지 15% 소유권 확보하라는 이런 조합원 보호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산 상남동의 사업은 거의 이미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것이어서 네. 땅 한 평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하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이루어진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뭐 160억 분담금을 냈지만 땅 한 평 이전한 것도 없고 사업 중단됐다면서 이제 조합장 등을 고소했고 조합장은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40억 원을 토지 매매에 대해 계약금으로 다 사용했고 또 모델하우스 공사비나 분양 광고 대행비, 분양 수수료, 업무 대행비 등으로 다 사용했고 또 브릿지 대출에 조합원들이 협조하지 않아 가지고 대출도 못 받았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했는데 근데 실제 조합장이 이렇게 말대로 사용했으면 뭐 또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했거나 각 항목을 부풀려서 책정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제 처벌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조합 임원이 이렇게 형사 처벌 받는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할 이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업무 대행사로 이제 교체해서 앞으로 추가 부담금 문제나 자금 조달 문제, 시공사 선정 문제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풀어나가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일단 네. 금리 상승 등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역 주택조합 역시 난항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은데 네. 지역 주택조합 가입 전에 꼭 염두에 둬야 하는 점을 좀 짚어주시면요. 예, 뭐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지역주택자업이 이렇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지역주택자업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굳이 가입하시겠다면 시기적으로 지금 같은 침체기에는 당연히 가입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시점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경기가 바닥을 치고 막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 그 시점에는 크게 손해 볼 이유는 없습니다.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그때 이제 가입하는 게 좋겠고, 뭐 추가해서 뭐 입지 조건이 좋은 곳, 뭐 토지 또 소유권이 확보가 또 용이해야 되니까 네. 그런 곳, 또 업무 대행사가 또 신뢰할 만한 또 투명한 그런 업체일 것 이런 걸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는 이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네, 예. 그리고 또 안심 보장 정서 이런 거 제시하든지 속지 말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권 변호사였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17년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안전체험 차량 안전빵빵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서한나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전빵빵 안전교육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운영을 좀 더 확대해서 92개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는 서재초등학교에 다녀왔는데요. 이날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이 안전교육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자, 이제 열차가 소리를 내면서 농촌역으로 지하철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차가 가고 있다가 지하철에 지금 불이 나는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고나 불이나 나가면은 우리 친구들 당황하지 말고 기관사 아저씨한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학년 4학번 장창민입니다. 그 엘리베이터 보면은 이게 누르면 불도 들어오고 해갖고 신기했었어요. 오늘 이제 체험해보니까 이제 뭔가 실제에서도 좀 더 빨리 대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학년 3반 김하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노란 버튼을 누르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요. 불이 나고 지진이 났을 때 안전수칙을 재밌게 배웠어요. 지하철 소리도 나고 승강기 버튼도 직접 누르면서 이제 체험식으로 안전교육을 하니까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함께 안전빵빵 버스에 타봤는데요. 지하철과 승강기를 실제처럼 구현해놨고 지진 교육을 받을 때는 차가 실제로 흔들리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안전빵빵 안전교육의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퇴직 소방공무원 출신의 강사가 직접 교육한다는 점입니다. 교육 강사를 만나 안전교육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안전체험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성희라고 합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험 교육은 유치원 5세, 6세,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맨 처음 지하철 안전체험, 그다음 두 번째는 승강기 체험, 세 번째는 지진 체험, 네 번째는 소방 탈출 시험,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불이 났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소화기 사용법 교육, 여섯 번째 횡단보도 건너는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안전에 주의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어른이 되어 성장이 되어서도 안전에 치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체험 교육을 마친 아이들은 너무나 즐거워하고 몰랐던 안전체험을 실시해보니까 아주 좋다고 선생님한테 한 번 더 하도록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아이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저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교감한 4시간 시간이 헛되지 않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빵빵 안전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받아서 진행되는데요. 서재초등학교에서 안전한 생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교사 임지현입니다. 아이들에게 교과서로만 안전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이게 전혀 몸으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안전에 대해서 몸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만 안전 이야기를 하다가 밖에 나와서 체험을 하니까 너무나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막 엉덩이 흔들면서 춤추면서 무엇보다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체험들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아이들이 위험 상황에 조금이나마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정말 위험 상황이 너무 많고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전빵빵 안전교육은 하반기에도 계속되는데요. 하반기 교육은 8월에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서한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구 기자께서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네, 서대구역 개통 1년입니다. 와, 서대구역이 개통한 지 벌써 1년이 됐군요. 네. 대구 서부권 교통의 허브로 꼽히는 서대구역이 개통 1주년을 맞아서 누적 이용객 13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구 동서균형 발전의 핵심 시설로서 확고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3월 3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서대구역 이용객은 승차 64만 명, 하차 63만 명으로 127만 명을 넘었습니다. 서대구역 일평균 이용객은 첫 달인 지난해 4월 2,000명에서 지난달 4,000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서 처음으로 4,000명 선을 돌파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한 날은 지난달 19일 일요일이었는데요. 오. 6,000명이 이용했습니다. 하루예요? 네, 개통 첫날 이용객 1,000명에서 아주 크게 증가한 건데요.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조금은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당시 추정 인원도 6,000명이었는데요. 오. 거기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개통 1주년인 이달 31일에는 누적 이용객이 13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서대구역 직접 가보셨다고요? 네, 저희 취재진이 지난 주말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붐볐다고 합니다. 택시 승강장에는 승객을 태우려는 택시가 장사진을 이뤘고요. 주차장에는 만차 표시에도 서너 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31일 첫 돌을 맞은 서대구역이 동대구역과 더불어서 전국 철도 교통망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모임 참석차 부산에 가려 서대구역을 처음 찾았다는 한 시민은 동대구역은 너무 멀어 가기 힘들었는데 서대구역이 생겨서 좋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앞으로도 자주 이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서대구역 어떻게 지어지게 됐나요? 네, 원래는 아주 초라했습니다. 서대구 화물역이라는 이름으로 서구 이연동 경부선 철도변 부지에 계획이 되었는데요. 1996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486억 원을 투자해서 화물역사로 건설하자는 게 골자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당시에는 민간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무산됐으나 사업 부지는 서대구역 탄생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서대구역은 대구 서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 개선이라는 임무를 받아서 2015년 말 건설이 최종 확정이 됐고요. 대구 서부권 주민들의 고속철도 갈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81억 원이 들었고요. 2019년 3월 착공해서 3년 만에 지상 4층 연면적 8,000제곱미터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처음에는 화물역으로 계획이 네. 됐었군요. 지금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가 서대구역 더 기대된다고요? 네, 서대구역은 주요 노선이 모두 집결하는 미래 교통 허브로 계획이 됐는데요. 대구권 광역철도는 물론 2027년 개통 예정인 대구 산업선이 서대구역에서 만나고요. 대구 경북 신공항으로 이어지는 대구 경북선도 서대구역을 관통할 전망입니다. 이 서대구역의 본격적인 도약은 내년 연말 구미 대구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국가철도공단이 2019년 3월 착공해서 현재 역사, 궤도, 차량기지 설치 등이 진행 중이고요. 2024년 연말 개통 예정입니다. 네. 또 대구 광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주는 광역철도 운행이 시작되면 이를 이용하는 출퇴근 수요는 물론 서대구역에서의 고속 열차 이용 수요도 동반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광역철도는 그러면 내년에 개통하고 대구
경부선은 2027년에 네. 이제 개통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서대구역과 대구 국가산단을 잇는 총 연장 36.4km의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도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다수의 알짜 기업과 함께 젊은 층의 새 둥지로 떠오르고 있는 대구 서남부권이 서대구역과 직결이 됩니다. 네. 또 66.8km 구간으로 서대구, 대구 경북 신공항, 의성을 잇는 대구 경북선 철도 역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네.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대구역이 기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완공 1년 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 네. 기대했던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려면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겠죠. 네. 이 부족한 정차 횟수는 아직까지 서대구역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SRT는 하루에 상하행 각 5편밖에 없어서 네. 시간대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평일 막차는 오후 5시 30분입니다. 너무 이르네요. 네, 직장인들은 거의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달 기준 서대구역 상하행을 합친 정차 횟수가 주말 기준 39회인데요. 동대구역이 190회인 점과 비교하면 격차가 4배 이상 납니다. 네. 또 정차 횟수 증대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개통 전부터 지속 중이지만 당장 크게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말 기준 하루 평균 3만 7천 명이 찾는 동대구역과는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이나 주차 공간 확충도 개통 때부터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정차하는 시내버스는 9개 노선에 그치고요. 동대구역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동대구역보다 서대구역이 더 가깝더라도 네. 연계 교통망이 부실해서 동대구역을 향하는 사람도 많다고 이 합니다. 부분 정말 중요하죠. 네, 주차장도 주말이면 가득 차서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역사 주변의 인프라는 뭐 많이 확충됐습니까? 네, 여전히 매우 열악한 편인데요. 서대구 역산의 편의시설은 편의점 한 곳, 일반 음식점 한 곳, 커피 전문점 한 곳, 무인 로봇 카페 한 곳 이렇게 총 4곳이 전부입니다. 네. 주변을 둘러봐도 온통 산업단지인 탓에 편의시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역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마련인데요. 코레일은 역사 4층에 카페 겸 푸드코트 매장이 5월 중 개장을 목표로 개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편리해지겠네요. 네, 이 매장이 문을 열면 상업시설 임대는 모두 마쳤고요. 개점 시기도 가급적 단기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대구역과 같은 복합 환승센터 건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근처에 그 하폐수 처리 네. 시설 지하화 사업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예. 서대구역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로 꼽힙니다. 대구시는 2030년까지 서대구역 일대에 66만 제곱미터를 개발해서 복합 환승센터, 공원, 문화체육시설, 주상복합 건물 등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민관 공동 방식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대장동 사태의 여파로 공공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서 네.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또 우선은 가장 시급하고 공공성이 높은 32,000제곱미터 규모의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국비와 시비기금을 투입해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복합환승센터는 건축비만 5천억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서대구역 남측에 인근의 북부 서부 정류장, 서대구 고속터미널 등이 옮겨오는 형태입니다. 동대구역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그러네요. 되겠죠. 네. 또 서대구 화폐수 처리장 통합 지하화 사업도 지난해 9월 협상 대상자를 지정한 데 이어서 올 상반기 중에 협상을 완료해서 사업 시행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내년 설계를 거쳐서 2025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지금 많잖아요. 이런 점은 또 서대구역 활성화에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서대구역을 기점으로 한 1-2km 주변에 이 평리 뉴타운이 조성이 됐는데 이달부터 줄줄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대구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키우는 요소인데요. 그러네요. 역사와 가장 가까운 1,41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했고요. 4달 중에 856가구 규모의 단지가 추가로 입주를 시작합니다. 네. 내년 하반기까지 3,000가구 이상이 추가로 입주해서 서대구역 배후 수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게 또 있는데요. 최근 대구시가 염색 산단 이전을 본격 검토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전 여부도 후적지 개발 방향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시설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서대구역 내거리 일대에 3만 제곱미터 규모로 서대구역 광장도 조성 중인데요. 사업비가 755억 규모고요. 2026년까지 4개의 광장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서대구역 이용객 수가 건설 당시에 예측한 수요보다 빨리 늘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복합 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계속해서 반가운 소식이 좀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교통 전문가들은 이제 첫 돌을 맞은 서대구역의 성과는 현재 나타나는 숫자 이상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서대구역은 대구 동서 균형 발전은 물론 구미 등 대구 광역권 동반 성장 측면에서도 유효한 시도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아직은 벌판에 역사가 서 있는 느낌이 있지만 주변 지역 개발과 광역철도 개통을 계기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 서대구역 개통 1년을 맞아서 성과와 과제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하락했는데요. 공시가격은 또 세부담과도 직결되는 사안이죠. 어쨌든 경제 오늘은 2023년 공시가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원배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얼마나 떨어졌나요? 네, 원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 하락했습니다. 이 지난해 공시가격이 17%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인데요. 네. 2014년부터 이어져 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인데 2005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그렇군요. 10년 만이면은 2013년에 하락한 적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8년 동안 두 차례 하락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 세계 금융 위기를 겪고 난 2009년 4.6% 하락했고 2013년도에 4% 이렇게 이제 두 차례 하락한 것 외에는 16번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해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6%, 22.7% 상승했었고요. 또 이제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21년도와 22년도에 19%와 17%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공시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은 아무래도 금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급락의 주요 원인은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22년 초에 1% 하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난해 연말에는 3.25%까지 지속해 되었고 대출금리가 예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던 거죠. 네. 통상 주택은 고가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끼고 이제 주택을 사게 되는데 집값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이자가 부담이 되니까 팔려고 하지만 매수자가 없으니 그렇죠. 가격을 시세보다 싸게 팔게 되고 이 시세가 이제 하락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외에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과 또 부동산 가격의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주택 가격 하락을 부채질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도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뭐 지역별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 지역별로는 이제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이 30% 하락했고요. 인천은 24%, 경기가 22.2%, 대구가 22% 순으로 이제 하락폭이 컸습니다. 네. 이제 이외에도 이제 대전이 21%, 부산 18%, 서울이 이제 17% 이제 하락했고요. 가장 적게 하락한 지역은 강원 한 4%, 제주 5%, 전북 8%. 이제 강주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전년도에 17% 상승할 때 우리 대구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10% 상승에 머문 반면에 지난해 인천은 29% 상승했었고요. 경기도 23% 상승, 부산 18% 상승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전년 상승분보다 낮게 하락했지만 대구는 21년도와 22년도의 상승분까지도 이제 까먹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유독 대구가 많이 하락했다고 이제 느끼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역에 이제 공동주택 지금 몇 호나 있는지 공시가격의 평균 금액도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대구의 공동주택 단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포함해서 약 한 9천 개 단지가 있고요. 네. 이 가운데 아파트가 이제 약 61만 7천 호가 있고 빌라를 포함한 다세대 주택이 5만 1,500호, 연립 주택이 11,000여 호로 대구의 이제 공동주택은 67만 9,660호가 있습니다. 이게 공시가격 대상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가 25%, 1억 이하 공동주택이 대구의 4채 중에 한 채가 여기에 있다는 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시가격 1억에서 3억 구간이 63%의 이제 다수 구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3억 이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체의 88%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3억에서 이제 9억 구간이 약 한 10%, 6억에서 9억 구간이 한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억에서 12억 구간은 이제 주택 수로 따져 보면은 한 3,000세대가 있고, 네. 12억에서 15억 초과가 한 740여 세대. 그 다음에 15억에서 30억 이하는 400호, 30억 초과 주택은 대구에는 현재는 없고요. 근데 공시가격이 시세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시세는 일반적으로 69%가 공시가격 기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1억 4,500 정도의 시세가 공시가격 69%를 적용하면 여기에 한 1억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북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로 되나요? 네, 경북에도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요. 경북의 공동주택은 한 62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1억 이하가 37만 5천 호로 전체의 한 60% 차지를 하고 있고요. 대구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대구에는 4채 중에 한 채였다면 네. 여기는 지금 10채 가운데 6채가 1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1억에서 3억 구간이 한 40% 정도 되겠고요. 그래 따져보니까 3억 이하가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억에서 6억 구간이 한 5천호, 6억에서 9억 구간은 4채밖에 없고요. 네. 9억 초과는 아예 공동주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시와 서울 수도권의 가격과는 이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국 평균을 보니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가 약 한 28%, 1억에서 3억 구간이 약 47%, 이렇게 해서 전국 평균은 3억 이하가 한 75%가 됩니다. 네, 공시가격이 이제 단위 금액으로도 모두 알 수 있는 건데 우리 지역의 이제 평균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금액은 지난해 2억 3,8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22% 하락해가지고 1억 8,800만 원입니다. 이 공시가격 69%를 시세로 적용해 보면은 3억 4,600만 원이 대구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서울의 이제 평균 가격은 공시가격이 한 4억 9천, 부산이 한 2억, 대전은 한 1억 8천. 그다음이 대구고, 네. 대구 뒤에 있는 게 인천, 광주, 울산이 이제 뒤따라서 있고요. 경북의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가격은 9,700만 원입니다. 근데 전국 시도별 평균 가격에서 가장 최하위 수준인데요. 경남은 약 한 1억 3천만 원, 강원도도 1억 1,400이고 전북이 1억 900인데 1억 이하는 경북이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경북의 공시 가격이 전국 최하위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경북 지역에 노후 아파트가 많다거나 또 소형 평형이 많아도 평균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광역시처럼 시세를 주도하는 고가의 아파트가 많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경북의 공시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최하위인 것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공시 가격이 하락하면 세액 부담은 아무래도 완화되는 거죠? 네, 원래 국민들의 이제 보유세 부담은 이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대폭 하락함으로 부동산 세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재산세는 이제 공시 가격 하락으로 특례 세율 적용 대상이 공시 가격 9억 이하가 공동주택 대비 전년 대비 65만 원 증가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1,443만 호가 특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이 특례 세율이 적용되면은 0.5%를 다시 감면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97.1%가 특례 세율 대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보면 공시가격도 하락했지만 기본 공제 금액은 23년부터는 6억에서 9억으로 완화되어 있고요. 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추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특례 세율 적용 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 혜택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 부담 완화 중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낮아지는 건가요? 네, 우리가 공시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보유, 자동차 보유에 따른 등급별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네.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 가액 하락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 지역 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그 결과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당 전년 동월 대비 한 월 평균 한 약 4천 원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발표된 공시 가격이 제대로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10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제출받아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4월 28일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23년 공시가격 열람은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 구청 민원실에서 4월 10일까지 열람이 가능하고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을 통해서 네.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팩스 방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경제 대구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원배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대구의 데이트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대구를 대표하는 수성못인데요. 요즘 수성못을 찾으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마다 벚꽃잎이 흩날려 가족 나들이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가장 먼저 손꼽히는 곳입니다. 강정보 디아크 또한 대구의 랜드마크가 된 장소 중 하나인데요. 이 디아크는 밤이 되면 형형색색의 조명이 들어와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앞산 하늘다리를 걸어보는 것도 특별한 밤 데이트 코스일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하늘다리에 조명이 들어오고 잔잔하게 음악도 나온다고 하네요. 봄이 찾아온 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영유아 중심으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산후조리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는 감염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겠는데요.
대구시는 해당 감염증이 전국 기준으로 전월 대비 2.2배 증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과 호흡기 비말을 통하여 전파가 되고요. 유행 시기는 주로 늦가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발생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콧물과 인후통, 기침, 가래 등 주로 상기도 감염으로 나타나고요. 성인은 감기 정도로 경미한 증상이지만 신생아에게는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백신이 따로 없어서 기침 예절 준수와 올바른 손 씻기 등으로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구 지하철에 접이식 신형 미니벨로가 설치됐습니다. 현재 대구교통공사 1호선과 2호선 39개 역에는 총 300여 대의 무료 대여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 무료 대여 자전거보다 길이와 무게가 줄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전거를 접으면 평일에는 지하철을 이용해 어디든 이동이 가능해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신천역과 강창역, 계명대역 그리고 남산역에 우선 배치가 됐습니다. 이용을 원하신다면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나 자전거 대여 가능역을 방문해 회원가입 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전거로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봄이 마냥 즐겁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분들인데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꽃가루 알레르기. 이 꽃가루에 의해 특정 계절에만 비염이나 천식, 피부염과 같은 알러지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반팔보다는 긴 팔을 착용하여 꽃가루와의 접촉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개구리 소년 32주기를 맞아서 어제 추도식과 함께 사단법인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이 성명을 내고 개구리 소년 사건의 재수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지난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영구 미제가 됐고요. 지난 2019년 민감용 전 경찰청장이 재수사 의지를 밝힌 뒤 대구경찰청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민의 끊임없는 관심과 경찰의 의지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처럼 그 진실이 결국은 드러나서 아이들의 억울함과 부모의 애통함을 달래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